8인 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데드라인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다음 달 13일을 넘기면 탄핵 심판은 7인 체제로 진행이 됩니다. 시간에 쫓기는 헌재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박태우 고려대 교수, 강석진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른바 청와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던 안봉근 전 국정홍보 비서관 오늘 헌재 변론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인데 헌재는 다시는 부르지 않겠다라고 선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 국장님, 네. 안봉근 전 비서관 사실 이제 박 대통령의 세월호 당일 행적을 밝힐 한 증인으로 핵심 증인으로 여겨졌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안봉근 전 비서관이 이제 출석을 하면 주로 물어볼 것이 세월호 부분하고 그다음에 박 대통령을 갖다 지근거리에서 보좌했기 때문에 최순실의 국정농단 여부, 얼마나 들락날락거렸는지 뭘 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 집중될 걸로 예상이 돼 왔고 그 부분 때문에 또 관심을 모으지 않았습니까? 바꿔 말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다는 걸 갖다가 보여준 거고 그다음에 만약에 출석을 했을 때 만에 하나라도 실수를 하게 되면 거기서 꼬투리가 잡혀가지고 자기네가 의도하고 있는 구도가 완전히 흐트러질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실수를 갖다 막고자 하는 게 우선의 고려 대상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좀 작은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한번 출석한다고 그래서 출석을 안 하면 변론기일 하루 이렇게 잡아먹지 않습니까? 시간 끌기 작전으로는 뭐 그럭저럭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만족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뭐 박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도 출석을 요구했는데 거부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 박 교수님은 어떤 의미로 해석하고 계시는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청와대 법률 대리인단이 세월호 행적 관련해서 뭐 자료를 내놨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거의 한 20분마다 내놓은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조금 한 30분 정도 공간이 빈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 다 이야기하는 건데 그거는 뭐 사생활과 관련된 거니까 그것까지는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는 거고 안봉근 씨가 만에 하나 출두한다면 그 부분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뭐 그거는 얘기를 안 하는 게 좋겠다고 그쪽 청와대에서 판단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지금 안 나오는 걸로 돼 있는데 저는 뭐 이제 만에 하나 3월 13일 이전에 선고 결심이 있다면 이분을 다시 부를 시간도 없고 그러나 이제 이게 헌재 판결이 늦어진다면 다시 한번 추후에 불러서 할 여력이 있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대통령께서 헌재에 좀 나와서 이야기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안은 꽤 크지가 않다. 저는 그런 판단이 드네요. 그런 맥락이 있기 때문에 굳이 출석할 이유가 없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 의원님? 근데 만약에 이제 지금 그 대통령 측 변호사들이 하는 것들이 전부 시간을 좀 지연시키려는 전술이 아니냐 이런 의심들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러려면은 안봉근 전 비서관이 이렇게 그 아무 연락도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핑계를 대고 다음에 출석한다고 그래야 이게 얘기가 되는데 그리고 저는 좀 달리 생각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대통령 측이 요구한 증인이고 지금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설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왔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중요한 거는 세월호 7시간 특히 오전 중에 그다음에 대통령의 사생활, 보안 손님, 최순실 뭐 그다음에 측근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이영선이나 윤전추의 경우 맨 처음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딱 정해진 말만 하고 들어가면서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마치 또 그것이 대통령 세월호 7시간을 오히려 확실하게 그 업무를 봤다는 걸 증명해 주는 것이다고 이렇게 강변을 했는데 안봉근 전 비서관이 안 나옴으로써 뭔가 있는 게 아니야라는 의혹을 더 일으켰다라는 것이고요. 석연치 않다. 그리고 7시간 동안에 전화 보고를 몇 차례를 받았다 그랬는데 특히 전화 보고한 것에 자료를 내라 그랬더니 김장수 실장을 포함하여 지금 내용을 내놓지 않고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좀 둘러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안 나오면 대통령 측뿐만 아니라 대통령 측 변호인들의 어떤 그 주장의 신뢰성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그래서 지금 그 많은 시민들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냉소가 더 깊어지는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 대통령 대리인 측에서 출석해라 그런 요구가 있었을지도 모르겠고요. 또 하나 짚어봐야 될 부분이 강 국장님 사실 이제 고영태 씨의 대화 녹취록 부분인데 국회에서 오늘 그 녹취록을 증거로 채택해달라라고 얘기했고 박 대통령 측에서도 곧 제출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서로 다 유리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국회 소추단에서는 그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이 최순실의 국정농단 개입을 증명해 주는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고영태 거기 개인 비리도 뭐 많이 담겨 있지만 그건 탄핵 소추에 별 영향 못 미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대통령 변호인단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시간을 버는 게 우선에 하나 있겠고요. 그다음에 고영태의 신뢰도를 갖다가 떨어뜨려서 여태까지 증언했던 많은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다음에 고영태가 증언을 하거나 최순실 씨랑 지난번에 법정에서인가요? 한번 이렇게 티격태격했었죠. 한 10분여 동안. 그런 내용들을 갖다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통령이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는 이 고영태의 지금 녹취록과 관련이 없이 블랙리스트의 문제, 뭐 뇌물죄의 문제, 뭐 등등 많이 있고 증거가 많이 채집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탄핵 심판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다소간의 시간 끌기 작전에 동원될 여지는 좀 있겠다. 핵심 변수는 아니다. 다만 일정의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분석이신데 박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파일이 나옴으로써 고영태와 그 측근들, 즉 노승일 부장이라든지 박현영 과장, 플러스 고원기익의 김수현 씨인가요? 그분하고 이제 유상영 뭐 이런 분들이 지금 뭔가를 기획해서 이거를 언론에 좀 갖다 주면서 자료를 또 야당 의원들 합세해가지고 기획 폭로됐다는 그런 물증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탄핵 사건이 국민들이 순수하게 보던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의도가 나쁜 일부 그룹에 의해서 기획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하나의 물증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 탄핵 정국을 결정하는 3대 변수가 이 고영태 파일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 보고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헌재에 나와 출석하겠느냐. 그리고 과연 이정미 후임 재판관을 인선을 빨리 하겠느냐. 왜냐하면 재판관 인선 문제가 대통령이 임명한 박한철 씨는 좀 문제의지가 있지만 대법원장이 임명한 이정미 후임은 임명을 해도 야당에서 이렇게 거부할 명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 파일의 중요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명명백백하게 좀 잘 헌재에서 가려서 뭐 이 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했는지 한번 기획폭로의 느낌이 더 확신이 있다면은 하나하나 다 끄집어내서 국민들이 알 권리를 충족해줘야 되겠다. 저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뭐 이미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는 거지만 작년 하반기에 고영태가 뭔가를 팡 터뜨려가지고 한몫 챙기고 그다음에 그 표현대로라면 난닝구 찢어도록 한번 놀아보자라는 내용이 있으니까 이 게이트 자체가 최순실의 게이트가 아니라 고영태의 게이트다.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이거를 지금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이거 헌재에서 다뤄주세요. 이거 5일은 걸립니다. 그러니까 5일 걸린다는 걸 보면 분명히 시간을 끌겠다는 의도를 스스로 보여준 것인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개인적으로 뭐 빈대 잡자고 초과상간 태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이 내용이 많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고영태가 판도라의 상자를 연 장본인이고 또 야당에서 말하듯이 의인은 아닙니다만 이 내용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아니면 아무것도 못한다. 심지어는 연설문 토시 고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결정 그리고 옷 입는 것까지도 그다음에 최순실은 자기와 VIP만 믿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가 하면 또 고영태 빼고 한 얘기 중에는 고영태 때문에 최순실이 뭔가 하려다가 고영태가 머리도 나쁘고 잘 안 돌아가가지고 이거 걸림돌이 됐다라는 내용까지 들어있고 그래서 이게 5일이 걸릴지 사흘이 걸릴지 모르지만 오히려 국회 측의 입장 그리고 탄핵의 입장을 오히려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저는 이 사건이 나오게 된 조그만 동기를 보면은 최순실 씨하고 고영태라는 사람의 사이가 좋을 때는 문제가 안 됐는데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고영태 씨가 증거를 수집해가지고 그 역시 뭐 개인 사생활 침해하는 법 위반인데 자료를 만들기 측근들하고 모의하면서 이걸 이용해 먹으려고 하다가 이게 이제 언론에 자료가 흘러 들어가고 야당까지 가서 키워졌는데 저는 이거는 정말로 중요한 단서라고 봅니다. 이거를 가지고 뭐 중요하지 않다. 뭐 탄핵 사유 중에 물론 13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탄핵 사유가 이렇게 자파점식으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거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은데 이 시작할 때 이 부분을 좀 소홀하게 취급한다는 거는 앞으로 헌재에서 만약에 판결을 하더라도 정당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끝까지 들여다보고 분명히 좀 명명백백하게 가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시간이 걸려도 탄핵 문제에 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하고 심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대충 넘어가자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다만 크게 영향을 미치기는 좀 어렵겠다는 거고요. 그 내용을 보면 추악함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기획 폭로 맞습니다. 그러나 그 폭로의 의도도 중요하지만 폭로된 내용
그것이 입증됐느냐 입증되지 않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현재로서는 고용태가 어떤 의도를 갖고 폭로를 했든지 간에 그 폭로된 내용의 상당 부분이 입증이 되고 있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 큰 문제가 되지 않겠다. 의도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이제 탄핵 재판과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과는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약간 해프닝인 것 같긴 한데 가 국장님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서석구 대통령 측의 변호인이 재판정에 나오면서 태극기를 이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 이런 행동은 어떻게 봐야 지금 될까요? 보도가 이제 아침에 보니까 두 갈래더라고요. 하나는 이렇게 두르고 들어오다 제지당했다, 재판정에서 휘두르다 이제 제지당했다, 제지했다. 뭐 이렇게 두 가지가 다 있는데 이 서 변호사가 지금 그 태극기 집회에도 지금 나가가지고 화면에서 보시면 지금 태극기를 꺼내 들었다가 이제 경호원들의 제지를 받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 그 저런 행동들이 네. 본인은 물론이고 그 대통령 변호인단의 변호 활동에 조금도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큰 마이너스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 좀 방송에서 좀 표현하기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돈키호테적인 행동 아닙니까? 저게 무슨 도움이 튀는 되겠습니까? 행동이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달리 보고 싶어요. 서석구 씨의 그 일생을 살아온 족적을 보면 애국심으로 그동안에 열심히 본인의 사생활을 희생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일해온 분이라는 그런 판단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저분이 오직 답답했으면 태극기 들고 태극기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대한민국이 건국된 정당성이라든지 그리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잘 되게 하겠다는 그런 애국심을 상징하는 거 아니에요? 혼자 재판관들한테 태극기 의미에 대해서 한 번 좀 새겨달라 그런 뜻이 아니겠어요? 예. 조금만 매너상의 잘못을 덮고 더 큰 뜻을 좀 알아달라 좀 좋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태극기의 의미는 뭐 국민들이 많이 알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태극기가 의미하는 그 엄숙함과 그 애국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없으리라 보입니다. 그래서 그 애국심이 있다 하여 대통령과 또 대통령과 관련된 사인의 국정농단이라든지 거짓말이라든지 또는 헌법과 법률 위반을 전부 덮으라는 의미가 태극기는 아니리라 보고요. 서석구 변호사가 자신의 어떤 표현의 자유를 돈키호테식으로 하는 것까지 개인적인 문제를 왈가왈부하고 싶지는 않지만 적어도 대통령 변호인이고 헌재에서의 변호인이라면 증거와 법리로서 대통령을 변호해 주는 게 변호인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증거와 법리대로 또 하나 오늘 보니까 이제 국회 측이 오늘까지 이제 대통령의 헌재 출석 여부를 밝혀달라 변호인단 측에 요구를 했는데 일단은 무반응인 것 같아요. 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박 대통령 출석 여부. 글쎄요, 지금까지 대통령 측 변호사들은 최고 공직인 대통령의 어떤 그 국정농단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변론하려 하기보다는 지금 최고의 어떤 우선순위를 기일을 계속해서 연기하려고 하는 데다가 주안점을 두려는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는데요. 결국 마지막으로 그 재판 기일을 연장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대통령이 현재 출석이다라는 이야기는 이미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께서 억울하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헌재에 출석하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가지고선 이 재판이 그것 때문에 기일이 연장이 돼서 또 연장된 기일 때문에 여러 가지 곡해를 낳고 그래서 사회 혼란과 우리 내부의 소위 태극기 집회와 촛불 집회가 분열되는 양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최고 공인으로서 일련의 책임감 같은 것을 느끼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오늘이 13차 변론 네. 예정인데 증인 중에서 나올 현재 출석하겠다고 지금 예상되는 사람은 이기우 그랜드 코리아 레저 딱 증인한 사람이 나머지 분들은 안 나오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연 전술이 어느 정도 있다고 느껴지네요. 그러나 대통령께서는 무게감도 다르고 그분이 나와서 한마디 하는 거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억울한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고 예. 생각합니다. 와서 헌재에서 떳떳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 좋고 또 헌재가 앞으로 기록물을 판결문을 작성할 때도 여러 가지 정확성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되기 때문에 예. 나오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날짜의 문제인데 물론 뭐 24일까지 하고 변론을 종결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날짜가 좀 연장되더라도 25일 날로 나올 수 있고 그 부분은 조금 더
유연성을 가지고 좀 협의를 해서 출석의 시기가 문제 예. 아니라 분명히 좀 나와서 분명히 입장을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죠. 밝히는 게 좋다. 아, 예. 그런데 잠깐만 예. 10초만. 25일 날 나오실 수 있으면 24일도 나오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헌재가 지금 퇴임하는 재판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우려하고 신경을 쓰는 것이지 이 자체를 빨리 속전속결로 중요한 내용까지도 전부 생략하고 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헌재의 현실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 헌재 출석 문제하고 특검 대면 조사가 있지 않습니까? 같이 맞물려 있는 거죠. 예, 같이 맞물려 있고 둘 다 할 것이냐, 어느 하나만을 할 것이냐, 한다면 어느 것을 할 것이냐, 시기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놓고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헌재 출석하는 문제만 해도 고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은 오늘 안봉근 비서관이 안 나왔습니다. 그 안 나온 이유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추정이 가능합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세월호나 국정 최순실 들락날락거린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것들이 예.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대통령도 거기 출석을 하면 마찬가지로 부담스럽다. 부담스러울 수 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지금까지 기자간담회를 하거나 하는 걸 보면 아주 개략적으로 좋은 말씀하는 거는 그럭저럭 하시지만 송곳 같은 질문이 들어갔을 때 그걸 갖다 정확하게 잘 답변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정확하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회의적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감안을 해서 이거 나가면 좀 곤란하겠다, 불리하겠다 이런 생각도 할 것이고요. 예. 그걸 통해서 시간 끌기를 하거나 또 내 억울한 사실을 갖다 해명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사이에 굉장한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어느 합니다. 쪽에 우리 강주환 근데 의원님 어느 저는 결국은 쪽에? 예. 대면 조사 쪽은 가능성이 좀 높고 이 헌재 출석 쪽은 좀 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대면 조사는 이미 여러 번 약속을 했고 지금 특검에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기 예. 때문에 마지막 가면은 좀 응하지 않을 방법이 별로 없는데 비해서 예. 헌재 출석은 뭐 해도 그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 하는 안 하는 쪽으로 기울지 않겠는가? 예. 아까 우리 정호김 의원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제 후임, 헌재 후임관, 헌재 지금 재판관 후임 문제 일부에서는 선임을 서둘러야 된다. 아니다. 좀 더 꼼수다. 뭐 이런 양극단의 이야기가 있는데 강욱재는 보시기에는 헌재 재판관 후임 선임 문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그 선임을 하게 되면 보통 절차가 어느 정도 걸리나요? 한 달 이상은 그 거의- 청문회도 하고 예. 뭐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선임 문제는 선임 문제고 이거 탄핵은 탄핵이기 때문에 탄핵 심리를 갖다가 계속 진행을 시켜가야죠. 저도 그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조금 그 깊이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애초에 네. 이정미 재판관이 3월 13일 그리고 박한철 소장이 1월 말에 퇴임한다는 건 다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12월 9일에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지면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라든지 또는 사법부에서 책임 있는 목소리가 나왔어야 됐는데 지금 막상 이제 결정이 닥치니까. 이제 임박하니까 이게 이제 막 그 주장이 이루어지면서 각자 자기 진영에 유리한 주장들을 내놓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법대로인데 지금 요새 돌아가는 형국을 보면 그 법대로 해석하는 것도 상당한 그 인간적인 주관이 개입된다라는 것 때문에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박한철 소장 부분만 해도 벌써 법대로라고 하면 인선 절차가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저는 좀 헌재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니 지금 8명이 하면 불안하고 7명이 하면 더욱더 정당성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걸 가장 큰 책임을 갖고 있는 게 헌재예요. 재판관이 임명이 안 되면 재판을 안 하겠다고 선언을 하면 정치권에서 직무유기하지 않고 나서서 여야가 나설 거 아니에요. 그리고 황교안 권한대행은 법정 대리인입니다. 할 수 있어요. 왜 적극적으로 해석을 안 합니까? 예. 그렇게 해서 지금이라도 헌재에서 빨리 충원을 안 해주면 우리는 9명 충원이 안 될까지 재판을 안 하겠다. 빨리 해달라.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것이 삼권 분립 정신에 맞는 거예요. 헌재 그 국회 스스로가, 야당 의원들은 예. 매일 빨리만 하라고 그러지 왜 이런 건 이야기를 안 합니까? 촛불 집회 나가서 장애 선동이나 하고 빨리 후임을 지금 임명해 달라고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 네. 왜 빨리만 하자고 그럽니까? 정확하게 해야죠. 저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 생각합니다. 헌재 우리 9명 아니면 재판 안 하겠다고 하는 거는 이야기가 안 되죠. 왜냐하면 아니,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죠. 빨리 하는 데 대해서 신뢰하지 말라고 하지 말고. 7명만 돼도 심리는 할 수 있기 네. 때문에 심리를 해야 마땅하고요. 한데 사안이 예. 중대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갖춰서 하는 게 좋다.
아니 그거는 이제 국민을 설득하거나 그러는데 이제 더 좋겠습니다만은 어차피 이럴 때를 다 대비해서 법조항이 7인으로도 심리를 할 수 있게끔 다 조항이 돼 있기 때문에 쭉 진행을 시키면 되는 겁니다. 네. 말 그대로 절제대로 밟아가자. 지금 현재 상황이 뭐 위법한 상황은 아닙니다. 단지 이제 그런 아쉬움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또 그렇게 절차대로라면 이제 재판소장이 퇴임했기 때문에 후임자를 그 물색해서 임명시키는 게 맞지만 지금 그 정치적으로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럼 이 상황은 그 상당히 초법적인 상황이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사실 또 하나 이제 짚어봐야 될 부분은 이제 대통령의 대면 조사 부분인데 아까 우리 강 국장님께서는 응하고 대면 조사는 응할 것이다 그런 분석을 해주셨는데 박 교수님 사실 이제 대면 조사 대통령 또 특검 양측의 고민이 굉장히 기싸움도 강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기싸움적인 측면이 강하죠. 청와대에서 언론에 좀 보도가 됐다고 그거를 또 철회하고 이런 거는 기싸움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다시 지금 또 제가 듣기로는 뭐 대화를 시작하면서 뭐 2, 3일 뒤에 좀 잡힐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켜봐야 되는데 저는 대통령께서 대면 조사하고 예. 헌재 출석하는 거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최소한 국민에 대한 조리다. 왜냐하면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국가적인 에너지가 소모되고 매일 혼란을 부추기는 이런 상황에서 너무나 궁금해하고 있어요. 대통령께서 탄핵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이거는 최소한의 국가의 원수로서 지금도 국가의 원수 아니에요? 나와 살 얘기하고 그리고 증언을 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당위적으로는 네. 맞는 말씀인데 과연 이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네. 결국 당위적인 말씀밖에 못 드리겠는 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모니카 루인스키와의 부적절한 상관계 때문에 미국 특검에서 대면 조사 받고 그 망신을 다당하고 또 어떤 대면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TV에 나와서 성명도 발표하거든요. 아까 삼권 분립 말씀하셨는데 삼권 분립의 원칙에 따르자면 대면 조사 무조건 받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뭐 대면 조사 요구가 오지 않았다. 서로 지금 마치 또 기싸움하듯이 하는 게 우리나라 삼권 분립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은 억울하시다는 거 네. 아니에요. 그리고 잘못한 게 없다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교수님 말씀대로 특검에도 나와야 되고 헌재에도 나와야 되는데 제가 볼 땐 둘 다 안 나가실 안 것 나올 같습니다. 가능성이 두 분. 근데 지금 이제 대통령이 헌재 출석이 됐든 특검 출석이 됐든 대면 조사가 됐든 저렇게 목리를 부릴 수 있다는 것 하나만 봐도요. 우리나라 대통령제에 굉장히 큰 골병이 들어있는 겁니다. 골병이라면 힘이 비정상 예, 문제가 세다. 많은 거죠. 네. 저거 어떻게 해서든지 고쳐야 됩니다. 고쳐야 된다.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강 국장님. 사실 지금 이제 특검 입장에서 오늘 브리핑을 했는데 우병우 전 민정수석 관련은 시간이 없어서 할 수가 없다. 일종의 시간을 좀 늘려달라 이런 이야기인데 좀 난색인 것 같아요. 황교안 권한대행층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오늘 저기 새로운 뉴스로 이제 국회에서 특검 연장 필요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의견서 보냈다, 연장 쪽으로 보냈다, 뭐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특검은 지금 우병우뿐만 아니라 대통령 대면 조사가 있고 뇌물죄 수사가 있고 뭐 많은데 지금 불과 며칠 남았습니까? 그러니까 연장이 이제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황교안 대행은 안 하는 쪽으로 해석하기가 쉬운 모호한 말만 지금 내놓고 있죠. 굉장히 잘못된 태도입니다. 네. 이 특검이 왜 필요합니까? 국민적인 합의에 의해서 국회에서 사당 합의로 특검법이 나왔는데 이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 이제 그만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건 이야기가 안 되죠. 그러니까 황교안 대행이 우선에 잘못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한 가지 그러나 걱정이 되는 건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하지만 정상적인 절차로 법사위 본회의를 거치기에는 법사위 여당 간사가 김진태 의원이고 직권상정을 하려니까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여야 사당 합의가 돼야 되고 그런 지금 난관이 있죠. 예. 칼자루는 김진태 의원하고 새누리당 뭐 바른정당. 자유한국당으로 자유한국당. 지금 넘어가 예, 있는 예,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이 두 군데에다가만 비난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4개월 전으로 돌아가면 말이죠. 최순실 사태가 났을 때 여야 합의로 거국 내각 총리를 구성을 하자고 민주당이 주장을 했고 여당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아쉽다는 말씀이시군요. 다시 야당이 발로 찼어요. 예. 그때 만약에 그 거국 내각 총리를 제대로 세워놨으면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처럼 저렇게 목리를 부리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필요성은 인정하시는 겁니다. 네. 특검이 지금 필요하다. 이거- 연장이. 지금 자초위원입니다. 민주당은.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에 하나 더 보태자면 네. 대통령께서 4월에 자진퇴진 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걸 굳이 탄핵으로 해서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날짜는
비슷하게 될 거라는 얘기를 제가 이 공산이, 자리에서 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 뇌물 관련 수사, 대통령 대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특검은 기한을 연장하겠다는 요구를 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도 결국은 뭐 그 법사위의 간사가 자유한국당 소속이기는 하지만 모든 노력을, 정치적 노력을 소진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요. 특검에 대해서 한마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그랬는데, 사실 이 사건의 그 단초를 제공한 장본인 중에 한 사람이 우병우 전 수석입니다. 이게 정윤의 문건 유출에 대해서 제대로 그 내용을 파악했었으면 과연 이 지경이 됐을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 특검은 그 우병우 아들의 무슨 코너링이라든지 또는 무슨 그 집사 같은 사람의 뭐 그림 매매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가벼운 터치로 나가려고 그러는데, 저런 특검의 태도 때문에 특검에 많은 사람이 검찰 출신들이고 친정이 검사이기 때문에 저 우병우의 정윤의 문건 유출 사건을 건드리면 그야말로 더 큰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서 검찰 조직이 와해되는 거 아니냐라는 두려움을 갖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다라는 부분을 특검에게 경고하고 싶습니다. 결국은 친정 수사로 들어갈까 봐 염려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특검이 28일로 마감되는데 연장이 안 된다면 지금 우병우 수석 관련된 그 혐의와 의혹이 너무 많잖아요. 예를 들면 최순실 시스템 국정농단을 묵인 방조했느냐, 이게 가장 크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감찰을 방해하고 그를 몰아내려고 했느냐, 또 광주지검의 세월호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느냐, 또 문화체육관광 국과장 인사 관여했느냐, 그리고 마지막 처가의 강남 땅 거래 아들 특혜 보증 논란, 이런 사안을 조사하기 시간이 없어요. 내가 보기엔. 이게 현실적으로 특검에서 하고 싶어도 28일 날 특검이 연장이 안 되는데 할 그런 여력이 없는 거예요. 연장 필요성은 어떻게 연장해야 된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특검도 연장하고 헌재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더 조사하고 이렇게 해야지. 왜 특검은 특검은 연장하라고 그러면서 헌재는 빨리 판결을 하라는 것도, 이것도 이율 배반적이고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걸 할 때는 둘 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하는 게 맞다. 특검도 연장되고 헌재도 충원해가지고 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정확하게 판결문 쓰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정치권 이야기를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지율 면에서 크게 앞서가는 야권의 대선 주자들 호남 충청 민심 공략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어제 다소 과격한 이야기까지 했는데 좀 들어보고 대담 추가로 이어가겠습니다. 양보뿐만 아니라 도와줬는데,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고맙다는 말은커녕 졌다고 하는 건, 그건 인간으로서 도리가 아닙니다. 그런 말 하는 건 짐승만도 못하는 겁니다. 예, 그냥 넘어가죠. 예.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짐승 같다. 안 전 대표의 이미지와는 좀 다소 거리가 있는 발언인데, 강 국장님, 계산된 발언일까요? 아니면 어떤 말하다 보니까 좀 우발적인 발언일까요? 분위기가 좋았나 봐요. 저 발언할 때 좀 업이 됐던 거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만 이 도와줬네, 도와주지 않았네 뭐 하는 이야기들이 쭉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은 좀 세게 말을 하겠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었을 걸로 보이고요. 작심성은 있다, 분명히. 그리고 이제 지난 2012년도에 그 공개는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안철수 당시 그 후보가 그 단일화를 통해서 양보를 하고 나서 그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아주 격정적으로 불만스러운 이야기들을 갖다 주변 측근들이랑 토로한 이야기를 갖다 저는 이제 들은 바가 있는데, 그러고 나서도 이제 안철수 의원이 그 유세 때 고생을 좀 했죠. 추운데 돌아다니고 유세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도와주지 않았다고 말을 하는 데 대해서 저는 분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안철수 의원은 존재감도 좀 떨어져 있고 절박감도 들고 그러니까 좀 말이 거칠어진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문재인 후보입니다. 그냥 지나가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다. 무시 전략은 아니다. 아니 그때 도와줬는데 주변에서 그런 말 나오는 게 미안하다라고 했었어야죠.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도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만, 우리나라는 가짜 뉴스하고
악플 같은 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친노 베이스의 악플들이 많은 걸로 네네네. 흔히 정치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재인 후보가 야 이젠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해야죠. 그냥 지나가자고 그러면 평가하고 짚고 넘어갔어야 된다 네, 이런 네,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글쎄 지금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도 도와주지 않았다고 말하는 측도 그렇고요. 또 그걸 짐승만도 못하다라는 그런 표현까지 써야 되는데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안철수 전 대표가 과거에 그 소위 토크 콘서트 할 때 얼마나 참신했습니까? 그리고 새 정치를 주창했잖아요. 전 솔직히 안철수의 새 정치가 뭔지 지금도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안철수는 안철수다울 때 안철수로서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조금 전에 국장님 지적하셨듯이 문재인 전 대표 그냥 넘어가자 상당히 패권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문재인 전 대표와 그 주변에 소위 줄 세우기 하는 세력이 있다. 매우 패권적이다. 이러한 친문, 친박 세력들이 한국 정치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도매금으로 같이 넘어가는 부분도 있는데 그리고 지금 뭐 대세론 하면서 1위를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언제 도전받을진 모르지만 그럴수록 좀 그 겸손하면서도 뭔가 포용하고 통합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되는데 여전히 아쉽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 오늘 그런가 하면 자문단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10년의 힘 위원회라고 하는데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의 고위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전 대표의 이야기 먼저 들어보십니다. 정권 교체 해낼 수 있겠다는 자신이 생깁니다. 이번 대선은 인수위라는 과정이 없습니다. 잘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다음 정부는 실패할 것입니다. 우리 10년의 힘이 새로운 제3기 민주정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정권 교체할 수 있다는 반드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박 교수님, 자문단의 면면 통합 행보를 보여주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또 일부의 비판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래서 지금 받고 있는 지지율의 범위를 못 벗어나는 인사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좀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좀 발견했는데 이번 대선은 인수위가 없다. 그럼 탄핵이 인용됐다는 걸 전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잘못됐다고. 저렇게 국민들 앞에서 함부로 얘기하면 되겠어요? 탄핵이 기각이 될지 인용이 될지 어떻게 그래. 우리나라가 지금 지지율 대세는 아니고 우위론이라고 난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저렇게 이야기하면 저거 안 되는. 그거 헌재에 압력 넣는 거 아니에요? 예. 그야말로 잘못된 행보예요. 언행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철수 씨가 아까 짐승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안철수 씨는 보면 제가 뭐 과거에 보면 말이죠. 한때는 또 문재인 씨 손들어줘. 한때는 박원순 씨 손들어줘. 맨날 남 도와주다가 지금은 도움도 못 받고 본인이 정치적인 역량이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은 한계성이 노출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광주 전라 지역에서 어떤 국민의당을 이끌고 제2당, 3당으로 이렇게 발돋움하면서 그쪽에서 많은 러브콜을 받아야 되는데 지난주에 갤럽 보니까 광주 전라 지역에서 안철수 씨가 11%로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답답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지금 뭐 어떤 우위론을 하려고 있는 후보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좀 격한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 건데 좀 저런 모습을 보면은 대한민국 정치가 참 신사도가 없는 정치고 상당히 좀 멋이 없는 정치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보니까. 이제 저런 부분들이 이제 호남 표심, 네. 호남을 좀 어떻게 공략을 하고 표를 좀 가져올 것이냐 이런 부분과 좀 맞물려 있는데 네. 좀 영향이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크죠. 크다. 왜냐하면 문재인 후보가 좀 박스권이지만 대세를 이렇게 형성하는 것처럼 가다가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37.4%에서 31%까지 이렇게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반면에 안희정 후보는 5.8%에서 18.2%로 올라간 걸로 네, 이제 네. 나왔죠. 근데 그 리얼미터 조사 말고 갤럽 조사를 또 보면은 그 호남에 그 안이 9% 올라가고 문이 3% 떨어지는 그 사이에 구체적으로 보면은 호남에서만 예. 안희정 후보는 굉장히 약진을 하고 문 후보는 정체, 하락. 약간 떨어졌습니다. 근데 문 후보가 떨어진 것보다 안 후보가 올라간 게 훨씬 폭이 크죠. 바꿔 말해서 안희정 후보가 지금 호남에서 상당한 표를 갖다 흡수해내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문재인 후보로서는 안희정 후보가 지금 충청 반기문 전 총장 사퇴 후 먹은 충청표 예.
그다음에 새롭게 지금 획득해가고 있는 호남표 이 두 군데에다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분명히 분명히 들겠죠. 있다. 그 이전에 문재인 후보는 호남에서의 거부감을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공을 들일 수밖에 없는 데다가 안희정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나섰기 때문에 훨씬 더 큰 공을 급급할 수 있는 마음이 좀 조급해질 수 있는 공을 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몰렸다. 그래서 그 안희정 선수의 약진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전 대표의 어떤 선거 전략은 경선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저 자문단을 꾸리는 그 면면도 그렇고 경선에서만 안희정을 제압하면 그 다음은 어쨌든 정권 교체가 먹힐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계속 그러는데 사실 지금 완전히 해방정국 같은 상황이고 난세의 영웅을 그 기다리는 많은 그 답답한 그런 유권자들의 그 심정으로 볼 때는 뭔가 이렇게 그 상식적이고 좀 정상적인 리더십을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전 대표는 다수를 지금 충족시키기에는 아직도 한계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힐 뿐만 아니라 지금 민주당이 경선을 하면 광주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네. 과연 광주에서 또 한 번의 드라마가 이변이. 쓰여질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고 그래서 호남하고 충청도 지역에서의 이 안희정 약진이 앞으로 어떤 함의를 가지면서 또 다른 드라마를 만들지에 대해서 관계없는 제3자도 지금 관심을 갖고 사실은 이제 지켜보고 민주당 있습니다. 경선 인단 모집이 이제 하루 앞에 두었는데 결국은 이제 세력, 조직의 싸움인데 우리 정 의원님 보시기에는 과연 경선 어떻게 예측하시는지? 우리나라는요 조직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경선이 이루어진다면 여전히 문재인이 우세할 것이다. 근데 이제 앞으로 이 탄핵 정국이 어떻게 될지 아직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인데다가 막상 또 지역에 내려가면 그 현지에서의 분위기는 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 정치는 늘 생물과 같아서 네. 누구도 한시도 그 방심할 수가 없는 데다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뭔가 반전이 있기를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문재인 후보의 그런 벽을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깨는 후보가 나오는 건 현실적으로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지금 거기 구성되어 있는 당의 당직자들 또 현역 의원들, 지구당의 조직 이런 형편을 보면은 아무리 국민 경선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조직력을 극복할 후보가 나올 수 있을까? 안희정 후보가 지금 약간의 어떤 반등 기세를 보이면서 운 후보를 추격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정도의 벽을 깰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만들기가 어려워요. 네. 국민만을 상대로 그냥 한다면 뭘까? 당내 경선이라는 그런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제가. 사실 이제 새누리당 이야기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자유한국당으로 새 출발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약칭을 한국당이라고 했는데 임명진 비대위원장 이야기 짧게 들어보십니다. 저는 절대로 우리 자유한국당이 당명을 바꾸고 그것만으로서 우리 당이 이제는 변했다. 옛날 새누리당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추워도 없습니다. 그런 꼼수를 쓰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새로운 당명 뒤에 우리가 숨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추워도 없습니다. 임명진 비대위원장 당명 뒤에 숨지 않겠다, 바꾸겠다 이런 취지 이야기인데 강 국장님, 한국당 새 자유한국당, 한국당의 앞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이름 바꾼다고 뭐가 나아지겠습니까? 저 이름 자주 바꾸는 거는 그만큼 문제가 그만큼 많았다는 이야기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 이제 당명을 가지고도요. 야당에서는 과연 국호를 당명으로 쓰느냐 논란도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우상호 대표가 그럼 일본당, 영국당 이런 것도 있느냐 그랬는데 뭐 친박연대도 있었는데 그리고 옛날에 신한국당도 있었고요. 네. 그런데 정말 그 이 한국당이라는 자유한국당에서 자유당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한국당이라고 했는데 저는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그림자가 이렇게 보이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알을 깨고 뭔가 개혁을 하지 않으면 과연 저 당의 존재가 어떻게 될지 그 개혁하겠다는 의미를 로고를 또 횃불로 했다가 지금 예. 그 소위 북한의 김일성의 그 봉화탑 횃불하고 비슷해갖고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중요한 건 내용인데 과연 지금 그 내용 그리고 혁신 네. 개혁을 이룰 수 있을까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임명진 비대위원장께서 당명 바꾼 거 가지고 개혁이라고는 안 하죠. 저는 상당히 걱정되는 게 대한민국 보수를 대표하는 그런 개혁을 통해서 진정으로 30%의 대한민국 보수층을 대표하는 그런 어떤 혁신과 개혁이 있어야 되는데 뭘 하겠다는 건데 지금 저기 비상체제 아니에요? 비대위원들이 당을 이끌고 네. 그러면
대한민국 보수가 뭐고 앞으로 뭘 바꾸고 당내의 문제 어떻게 해결했다고 이런 걸 이야기해야 되는데 저거 가지고 저렇게 뭐 지금 비판을 받고 당명 바꾸는 거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토론하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 가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취와하고도 당의 명운이 또 걸린 것 아니냐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박태우 고려대 교수, 강석진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과 정치현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